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코로나19 관련해서 집중 관리가 아닌 일반 관리 환자는 동네 병원, 의원을 통해서 전화 처방을 받고 상담을 하면서 재택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상담센터도 24시간 운영됩니다. 새로운 진료 체계가 빨리 자리 잡도록 의료계와 국민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 정부 당국은 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부족한 점들을 속히 보완해 나가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윤보리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자신이 집권하면 현 정권 적폐를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검찰개혁 촛불 집회에 대해선 민주당과 연결된 이들이 검찰을 협박한 무법천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현 정권 수사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치보복으로 들릴 수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권에선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후보의 권력 사유화, 정치보복 선언이라는 맹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기자회견을 열어 이른바 과잉의전 논란에 거듭 사과했습니다. 공직자 배우자로서 공사를 구분해야 했는데 부족했다며 국민과 제보자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급속히 늘어 5만 명, 재택치료자는 17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택치료 집중관리 대상을 축소하고 확진자 격리 기간은 7일로 통일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문재인 정권 적폐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계승했다고 하는 건 사기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산하 정권교체 동행위원회에서 윤석열의 생각 인터뷰 영상 13편 가운데 남은 4편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정치 입문 계기로 시작해 대통령이 되면 즉시 바꿀 정책까지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작심 발언으로 채워졌습니다. 월성 원전 사건을 이제 원칙대로 처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아예 그거를 다 뺏겠다. 그래서 처음엔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오랜 기간 사정 업무를 해왔지만 이런 정권은 처음 봤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라고 하지만 그건 사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를 구성한 사람들은 원칙이나 이런 거 없이 무조건 우리한테 이익되면은 따라야 된다는 그런 식의 그 조직 논리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게 아주 강하기 때문에 언론 인터뷰에서는 집권 시 적폐 수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느냐면서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내가 한 거는 정당한 적폐의 처리고 또 남이 하는 거는 보복이고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네. 대외적으로는 약자와의 동행 행보에 주력했습니다. 천주교, 대주교를 만나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다짐했고 35번째 심쿵 공약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간편결제 수수료를 최소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한편으론 정책을 내세우면서 현 정부와 여권을 맹비난하며 각을 세우는 모습인데 정권 교체론을 자극해 막판 지지를 결집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당선되면 현 정권을 수사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청와대는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여당에선 이재명 후보가 깊은 유감을 표시했고 윤 후보가 대놓고 정치보복 야욕을 드러냈다며 배은망덕하다는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현 정부를 겨냥한 윤석열 후보의 강도 높은 비판에 이례적으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아무리 선거라지만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라며 내용도 부적절하고 매우 불쾌하다는 겁니다. 특히 현 정부가 검찰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 윤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당도 즉각 발끈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적폐를 수사하겠다는 정치 보복의 야욕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검찰 공화국을 만들어 헌법을 파괴하려 한다고도 질타했습니다.
자신이 한때 몸담았던 정부 인사들을 향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은 제가 볼 땐 참으로 배은망덕한 발언으로까지 여겨집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적폐청산의 역할을 윤 후보가 하지 않았냐며 어디서 적폐를 입에 담느냐고 맹비난했고 이재명 대선 후보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정치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셔서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거센 비난이 쏟아지자 윤 후보는 불쾌할 일이 뭐가 있느냐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불법과 비리가 적발돼 수사받기까지는 시차가 있으니 정권이 바뀌면 수사가 이뤄질 거라는 상식적인 설명이었다고 부연했습니다. 새 정부가 또 들어오면은 자연스럽게 전 정부에 있었던 일이 적절한 시차가 지나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적발이 되고 정권 교체의 정당성을 선명하게 강조하고 나선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청와대와 여당이 발끈하고 나서면서 적폐청산이냐 정치 보복이냐 양당의 프레임 공방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서 직접 사과했습니다. 모두 자신의 불찰이었다며 수사와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입니다. 대선 후보 등록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안 후보의 단일화 이슈에서 발을 빼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를 한다면 직접 단판 짓겠다는 의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단일화는 느닷없이 전격적으로 하는 거라며 물밑에서 미주알 고주알 따지는 지난한 협상은 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서로 신뢰하고 정권 교체라는 방향이 맞으면 10분 안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끝낼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반대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입장과 크게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아니 가능성 완전 닫아놓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고 그 단일화라는 용어가 폭넓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도 여론조사 단일화 같은 건 없다라고 그었거든요. 안철수 후보에게 문은 열어두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10분 만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맞받으며 그런 생각 자체가 일방적이라고 불쾌감까지 내비쳤습니다. 어떤 제안이나 이런 걸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얘기는 전부 언론상으로 그렇게 떠도는 이야기들밖에는 없습니다.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만 윤 후보가 만나자고 한다면 그때 생각해보겠다면서 여지는 남겼습니다. 여권에서는 안 후보에게 내각제 개헌을 포함한 단일화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제가 그 보도를 보고 이런 거 하고 있나? 나도 모르게 그런 거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교감이 고민이 없으신 건가요? 고민이야 왜 없겠습니까만 그 보도. 여권 역시 단일화 끈은 놓지 않는 모습입니다. 안철수나 김동연과의 어떤 공동정부 이런 거를 지금 생각하는 그런 기조입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열려 있는 거죠. 단일화의 1차 마지노선인 후보 등록일이 다가온 가운데 복잡한 셈법 속 물밑 신경전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약 30%가 남성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인간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해 주시고 정치라는 것이 또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3세에서 5세까지 유아 3년 의무 무상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게 10분 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뭐 모든 등록 서류부터 선거운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계약들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김성환 평론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내가 당선되면 지금 정권에 적폐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윤석열 후보가 강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죠.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서 일단 그 질문이 있었어요. 예. 기자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기자의 질문이 있으니까 맞다 해야 된다. 이런 거 2차례에 걸쳐서 강조하는 그런 답변을 내놨는데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관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뭐 반발하고 나서는 상황입니다. 정치 보복을 예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적폐청산 수사 당연히 한다고 대통령이 얘기하면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사를 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시스템이 다 한다.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데 왜 대통령이 적폐청산 수사를 한다 만다 얘기를 합니까? 앞뒤가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진출하겠다고 선언한 게 6월이었었잖아요, 작년. 그때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가치를 내세웠던 게 법치였습니다. 법치는 권력자의 의도가 반영되지 않는 것을 법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권력자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은 그건 시스템이 아닌 거죠. 법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통치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 자신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수사를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주당 쪽에서 이거는 정치 보복을 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민주당이 긴급 성명까지 내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한번 뭐라고 했는지 직접 한번 다시 들어보죠.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될 이 대선 선거판에서 정치 보복과 정치 보복성 수사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이기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기 때문에 취소하고 대국민 사과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한 거는 정당한 적폐의 처리고 또 남이 하는 거는 보복이고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인데. 듣기에 따라서는 정치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셔서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정권도 시작하자마자 적폐청산을 내걸고 했는데 그거는 뭐 이거고 내가 하면 보복이 되느냐 이건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답을 한 것이고 부패 비리가 있다면 뭐 엄단하는 게 맞겠지만 과연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게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 좀 묘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는 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 얘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뭘 강조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내가 검찰총장 할 때 나 피해자다, 나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처과 관련돼 있는 수사, 자신의 배우자와 관련돼 있는 수사 다 그 정치 수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쪽에 얘기할 때는 아 이거는 다 명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적폐 얘기를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심판을 경기장으로 끌어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집권여당으로서 집권여당 후보 이재명 후보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소한 소상공인 지원이나 이런 데 있어서 후보가 저렇게 얘기를 하면 아 지금 다급한 상황이니 그러면 예산 증액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 이런 메시지 빨리 내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바람을 가졌을 거예요. 예. 근데 청와대 일정하게 거리뒀잖아요. 홍남기 부총리 계속 안 된다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고요. 예. 김부겸 국무총리도 여야가 먼저 합의해라 이렇게 공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동안에 사실은 집권여당 후보로서 도와준 것도 없다는 뭐랄까요 서운함 같은 게 민주당 내부에서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문재인 대통령 나중에 수사할 거야 잘못한 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법대에 세울 거야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경고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을 지금 경기장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게임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청와대도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도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엄청난 비리가 있는 정부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에서 45 정도 나온다고 보통은 얘기하는데 이런 지지율이 나오는 이유가 친인척 비리나 이런 것들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또 엄청난 비리가 있는 집단처럼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나중에 똑같이 이전에 했던 것처럼 구속을 시키든가 뭐든가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청와대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선을 넘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 막판에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 특히 정권 심판론을 정권 심판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지 세력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정권 심판의 당위성을 얘기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점 하나를 지금 잊은 것 같은데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높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는 자기 지지층을 확고하게 묶을 수 있는 자극시킬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도 부동층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가 될 만한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제 더 나아간 이제 주장이 있었는데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계승했다고 하느냐 그건 아니다. 이것도 한번 워딩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좀 들어보죠. 예. 그 친노 내지는 그 좀 상식적인 분들은 제가 볼 땐 이 정부에 하고 관계를 안 했거나 이 정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쓰지도 않았고 이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자기들은 계승자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눈시울을 살짝 붉힌 적도 있었고 계속해서 노무현 정치를 언급하는데 도대체 이 맥락은 뭘까요? 일종의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정권 심판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특히 이제 호남을 중심으로 한 민주개혁 진영에서 바라볼 때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굉장히 정통성 있는 민주적인 어떤 세력의 정통성, 민주화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 인식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반열에 끼일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기억을 되돌려 보면 아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독재라고 지금 칭했었잖아요. 예.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약탈 정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탈 정권 그리고 독재 정권하고 노무현, 김대중 정부는 다르다.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정부를 민주화 정통성에도 반하는 이런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논법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걸 과연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까? 일종의 선거라고 하는 게 자기 지층을 결집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상대편 지지층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지지 세력이 사실은 고개를 갸웃거리는 그런 지지층이 한 10% 정도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를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선거 막바지에 와서. 그런데 그 갸웃갸웃하는 그 민주당 지지 세력들에게 이 뭔가 갈라치기가 안 되고 민주당으로 오히려 찍어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만드는 발언일 수도 있겠다. 이건 전략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전략을 실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이제 호남 지역에서 바라볼 때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호남지 유권자들은 문재인 정부를 다 90% 이상 뽑은 분들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호남에 있는 유권자들의 또 수도권하고 연결되는 호남 출신 유권자들이 바라볼 때 일종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것도 자기 지지층 결집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남의 지지층은 다른 지지층은 흐트러뜨리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중도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가 될 만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낙연 위원장을 앞으로 내세우는 민주당이나 아니면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갖다가 뭔가 선을 그으려고 하는 국민의힘이나 호남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 느낌은 이제 드는군요. 그리고 베이징에서 중국이 상당한 텃세를 부리면서 편판 판정 지금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후보들까지 나서서 자기 이제 소신을 갖다 얘기하긴 하는데 정치 이슈화를 갖다 이제 시킬 만한 상황이 될까요, 이게? 근데 국민 정서하고 예. 정치인이 어떤 국익적인 관점에서 외교를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저도 경기 보면서 이 편파 판정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예. 아마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국민들의 정서와 정치인, 특히 대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보여야 할 행동은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윤석열, 그럼 이재명, 다른 어떤 후보도 심상정, 안철수 후보 다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교를 감정으로 하게 돼버리면 특히 중국과의 외교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드 배치 때 봤잖아요. 경제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풀이하고 감정풀이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감정풀이의 대가는 우리한테 민생의 위기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 위기로. 예. 그러니까 외교는 어려운 거예요. 하는 듯 마는 듯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적인 어법이 항상 애매모호한 게 다 그런 식의 문제까지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근데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들 건강보험에 뭐 마치 중국인을 거론하면서 그거를 가져가는 사람들인 것처럼 숟가락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폄훼한 적도 있었잖아요. 네. 민주당은 친중 정권이다 이렇게 규정해버리고 그러면서 현중 감정을 조장해왔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20, 30대 가운데 일부 거기에 동조하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 층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도 거기에 딸려가면 안 된다. 민주당이 딸려가면서 중국을 더 비판해, 우리가 더 세게 비판해야 오히려 지지층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다. 오히려 경제를 챙기는 집권 세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딸려가는 듯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다고 보이고요. 또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현중 감정을 자극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반발 작용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마음은 일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쪽이든 다 지금 절제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결국 두 후보의 부인들이 사과 회견을 갖다 다 나서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사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죠.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입니다. 저 정도의 기자회견 내용이면 대선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적인 면에서 우리가 사과는 사과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 탓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핑계대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거든요. 그리고 뭘 사과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된다. 이런 건데요. 남 탓하지 않고 핑계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과의 가장 큰 골자를 보면 공사 구분이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리고 제보자께 사과한다. 그러니까 제보자한테 직접적인 사과 의사를 표명했고요. 예. 그리고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수사나 어떤 법적 처벌도 감수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얘기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과의 ABC는 지킨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그동안에 대응이 조금 늦었다. 과잉 대응했다고 하는 비판이 있거든요. 그 여운이 일정 부분 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사자 TV 토론이 또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과 보고 사과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기 참 애매하잖아요. 예. 지난번에 뭐 김건희 씨의 사과의 경우에는 남편한테 미안한 사과의 마음을 표현했다 이래서 좀 논란이 있었지만 이것 자체가 논란이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서 일단 이번 주 금요일까지 토론을 보고 주말에 어느 정도 유권자들의 마음이 그 영향을 좀 미쳤는지 다음 주 초나 주 중반 가기 전까지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번 사과의 영향을 좀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혜경 씨가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단위에 서니까 이제 드디어 또 김건희 씨한테 대한 관심도 또 높아집니다. 도대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건가? 15일이면은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데 이걸 궁금해하죠. 안 나오기 어렵잖아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안 나오겠습니까? 대선이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더군다나 양쪽에 배우자 리스크가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김혜경 씨의 경우에도 이번에 사과하고 난 다음에 휴직일을 좀 한 일주일이든 갖고 공식 선거 운동을 하더라도 후보와 동행은 하지 않아도 나름의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뭔가 대선 일정을 소화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김혜경 씨가 만약에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움직이면 김건희 씨를 그대로 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무렵이면 김건희 씨도 별도의 행보를 통해서 대선 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11일 금요일을 목표로 하고서 YTN을 비롯한 뉴스 전문 매체와 그다음에 종편들이 다 대거 참여한다면 토론회를 갖겠다라고 해서 사저 토론 준비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양수 대변인 지금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왔다 그러고 국민의힘 쪽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게 무사히 토론회가 진행될지 지금 뭐 들으신 얘기가 있으신지. 뭐 선대본 사무실이 일부 폐쇄됐다고 하는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접촉을 전혀 안 했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일단 일정을 그대로 소화를 했습니다. 전순택 대주교를 그냥 그대로 만났거든요. 근데 대주교 만나는데 접촉을 해가지고 내가 코로나19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만나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봐야죠. 감염이 됐다고 하면은 그게 다 윤석열 후보한테 돌아갈 테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접촉을 안 했다고 하는 자신감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TV 토론을 그동안에 좀 미온적인 태도로 보였잖아요. 뭐 이거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왔는데 아마 이번 토론회는 거부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왜냐하면은 바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관위 주최 토론 3회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선관위 주최 토론회 3회 하기 전에 더 많은 토론회를 했을 때 리스크가 발생할까 봐 걱정이 돼서 토론회를 최대한 뒤로 미루는 모습을 저는 보였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있는 토론회는 소화하고 아마 법정 토론회만 소화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환 평론가가 지난 시간에도 단일화 얘기가 자꾸 나오긴 하지만 단일화할 시간이 이제 있겠느냐, 안 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일단 예상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은 계속 뭔가 안철수 후보를 압박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압박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람을 몰아갈 수 있냐라고 하는 태도인 것 같고요. 그동안에 안철수 후보가 알토란처럼 모은 그 나사를 털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단일화를 계속 얘기하기 시작하면 안철수 후보는 언젠가 단일화가 될 대상으로 느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쪽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는 일정하게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단일화가 되거나 아니면 안철수 후보는 지금 지지율로는 안 돼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윤석열 후보한테 머무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오늘 윤석열 후보가 뭐 발언했다는 게 공개됐잖아요. 커피 마셔 10분이면 단일화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한 사람은 40%고 한 사람은 10%니까 뭐 방향은 사실 어느 정도로 결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저는 그 발언 딱 듣고 난 다음에 단일화 물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요. 단일 야권 단일화를 하면 단일화의 상대가 있잖아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근데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만나면 10분 안에 단일화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윤석열 후보가 그만두는데 사퇴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 사퇴시킬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단일화 협상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기 어렵잖아요. 시간도 없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 발언은 단일화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감정적인 자극을 한 단일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압박을 한다고 봤는데 오히려 더 단일화가 멀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요. 오만해 보이기도 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면. 안 해도 난 갈 수 있어. 근데 그게 정 필요하다면 나 그냥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어찌됐든 받아들이는 분들에 따라서 해석은 다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편파 판정 논란이 여기저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로 귀화한 뒤 이번엔 중국 대표팀의 코치로 간 빅토르 안현수 코치가 이렇게 십자포화를 맞더니 이게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로 불똥이 튄 건데요. 안현수 코치가 러시아로 귀화하는 것이 바로 이 후보의 탓이라는 겁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어제 SNS에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성남시청 빙상팀을 해체했기 때문에 안현수 선수가 외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글을 올리며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민주당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과거 안 코치 아버지의 인터뷰만 확인해도 무엇이 진실인지 단번에 알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안 코치 아버지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성남시청 해체되기 전에 현수는 러시아 가는 게 확정이 돼 있었고요. 성남시청의 해체가 안 됐어도 현수는 러시아 가기로 벌써 다 결정이 돼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성남시청 해체가 현수의 러시아 가게 된 동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다만 안기원 씨는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과의 통화에서는 당시 팀 해체가 귀화 결정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과거와는 다른 답변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빙상 관계자들은 당시 빙상계의 파벌 논란 속에 부상과 팀 해체까지 겹친 상황에서 어느 하나를 꼭 집어서 원인을 찾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적을 옮긴다는 게 단 한 가지 이유로 옮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현수한테 우호적이었던 팀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 후보 역시 지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때 안 코치가 러시아 국적으로 금메달을 딴 뒤 당시 집권당이던 새누리당이 귀화의 책임을 이 후보에게 돌리자 집권당이면 국가의 감독을 받는 체육회 소속 빙상연맹의 책임을 물어야지 치졸하게 기초단체장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유튜브 채널에 방탄소년단 응원 동영상을 올렸다가 BTS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며 오히려 팬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역풍을 맞았습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올림픽 이슈를 정치권에 끌어들이는 모습에 유권자의 시선이 곱지 않은데요. 올림픽을 정치 문제로 비화시키고 자기 진영에 이용하는 일, 무엇보다 우리 선수들도 바라지 않을 겁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윤보리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고발 사주와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 윤 후보가 입건된 다른 사건들은 대선 이후에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유죄 입증을 위해 검찰이 재판에 나온 재수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
지난 2020년 4월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서가 모해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된 발단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이 지금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수사팀과 친분이 있던 윤석열 후보가 총장 직권을 남용해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진정사건을 배당하고 임은정 검사 대신 대검 감찰 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하면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시민단체 고발을 받아 지난해 6월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8개월 만에 내린 결론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윤 후보와 당시 대검차장인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겁니다. 공수처는 윤 후보가 총장 직권을 남용해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이나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담당 부서 지정은 검찰청법상 총장의 권한이라는 점,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 때 징계 사유에서는 결국 빠졌다는 점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열린 대검 부장과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도 혐의 없다는 결론이 나온 점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공수처는 대검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하고 참고인들을 직접 불러 조사했지만 윤 후보에 대해서는 소환 대신 서면 조사만 진행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위법성이 없었다는 점이 다시금 명확히 확인됐다면서도 정치적 주장에 기초한 허위 사건을 불필요할 정도로 오래 수사한 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사건 당사자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은 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조만간 낼 계획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공수처는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지만 고발 사주와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등 윤 후보가 입건된 다른 사건 3건은 계속 수사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거나 대선 후보 등록이 끝나는 오는 14일 이후에는 체포 구속이 제한되는 선거법에 따라 윤석열 후보 조사가 더욱 어렵다는 점 때문에 대선 이후에야 나머지 사건들이 결론 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방해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의 총장 시절 사용한 특수활동비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이 내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이제 생겼던 사건이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 위증 교사 사건. 근데 혐의가 없다라고 이제 처분을 내렸는데 그 맥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해위증 교사가 있었는지에 관련해서 수사를 하라라는 당시 인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고발이 들어왔던 거죠. 예, 그래서 그 고발. 부분을 이제 대검 감찰부에서 들어보려고 했었는데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시작한 부분을 이제 서울중앙지검 인권조사부에 배당을 했고 예. 또 이후에 다시 이제 법무부의 감찰과에 임은정 부장검사가 이 부분을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했더니 이제 감찰 3과장에게 그걸 업무를 배당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제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행동을 한 것인데 그게 남용이 됐다, 잘못 쓰였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공수처에서 무혐의 처분하면서 밝힌 바대로 본다면 중앙지검 인권부라든가 대검 감찰부의 업무가 중첩이 될 경우에 예. 그 중첩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에 배당할 것인지에 관한 이제 검찰총장에게 있었다. 그런데 그게 특별히 어떤 남용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다시 재배당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공수처의 판단인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임은정 부장검사가 이 부분을 본인이 직접 사건을 가지고 수사하러 했을 때 감찰 3과장에게 넘긴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검찰 3과장의 업무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권한 범위 내에서 한 건 맞는데 과연 이게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어떤 방향으로 자신의 권한을 사용한 것을 증거를 찾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당연히 검찰총장이 결정할 문제이긴 한데 과연 남용을 했던 것이냐 안 했던 것이냐 그걸 판단한 거군요. 뭐 대검 법무부 공수처가 압수수색도 했고 그다음에 다들 불러서 조사도 했고 근데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는 서면으로만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설명하신 대로 따진다면 감찰부가 해야 될 것들을 막은 게 있고 임은정 검사가 해야 될 것들을 딴 사람한테 준 게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임은정 검사는 여기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재정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했었을 때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 관련 서류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애초에 이제 직권남용이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사건들 특히
뭐 최근 같은 경우는 주로 사법농단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이 논란이 됐었는데 쉽게 입증하거나 받아들여지는 사건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권한 내의 행동인데 권한을 벗어난 것도 아니라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느냐. 근데 그게 법적으로 잘못이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제 수사가 오래 걸렸다는 부분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걸 법적으로 어떤 가치평가를 할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연 오래 걸릴 이유가 있었을까. 지난해 11월에 마지막으로 이제 서면 조사까지 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다 파악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예. 공수처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했었을까. 뭐 빨리 결론이 안 나온 걸 본다라면 뭐 법원에서 들여다봤었을 때는 이게 분명히 먼저 사실 시작을 했는데 다른 부처에서 시작을 했는데 예. 중복해서 수사를 하더라도 결정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다 하더라도 굳이 다른 곳에서 시작한 부분을 다시 재배당까지 해야 될 만한 명확한 사유가 있었냐. 이 부분을 아마 공수처에서 오래 고민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법원에서 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죠.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공직자의 카드 사용 또는 공직자의 특별활동비 사용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특별활동비 147억 원을 현금으로 썼다라고 민주당 쪽에서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처음 나온 주장은 아니고요. 예. 이미 이제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특수활동비를 이 본인이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게 결국 현금으로 사용을 하고 사전에 어떻게 보면 뭐 결제를 받거나 하는 것 없이 예. 영수증 처리를 안 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를 기밀성이 필요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수사팀이 누군가를 수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경비가 이만큼 필요한다는 그렇죠. 거면 예. 그게 외부로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활동비를 주로 이제 수사기관이라든가 과거엔 국가정보원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검찰 그 중에서 전체 검찰이 사용했던 특수활동비 중에서 대검찰청에 배정된 거를 이 검찰총장 재직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보니까 한 147억 원 가량인데 네. 그 내역을 제대로 제출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현금성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식으로 이거를 사용한 것이냐. 이제 김성원 의원이 주장한 부분은 뭐 알 수가 없지 않느냐. 혹시 유용을 했었던 것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그 특수활동비 내역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검찰총장이 임의로 본인이 원하는 곳에 수사팀에 이런 것들을 많이 배당을 해서 수사 방향을 끌고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그때 당시 액수까지 들어가면서 문제 제기를 한 그러니까 것이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그거는 추미애 장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면서 제기했던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처리가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뭐 새거인 것처럼 민주당이 꺼낸다라고 반박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해명이 된 게 아니다라고 또 재반박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법무부에서도 감찰을 했고 국회에서도 방문을 했었지만 어떤 목적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였는지까지는 제출을 했지만 구체적인 세부 내역 같은 건 제출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과 상당 부분 겹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관해서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예. 시민단체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이 내역을 알아야 된다. 상당히 고액이고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을 왜 이 국민들이 알 수가 없느냐라 해서 행정소송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했거든요. 예. 그 공개 소송에서 이 시민단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행정법원이. 근데 그 부분을 항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아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때 문제가 종결됐던 건 아니고 당시에도 여전히 이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고 현재 진행형인 것인 거죠. 예. 그때 시민단체 입장은 법원이 시민단체 손을 들어줄 때 그거 봐라 어떤 권력기관이든지 문민 통제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된다는 의미로 환영하고 검찰이 항소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했던 건데 그리고 항소가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전히 명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역들을 공개하게 됐을 경우에는 수사에도 방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법원이 봤었을 때 행정법원이 봤었을 때는 쉽게 생각하시면 수사가 종료된 사건들의 경우에 그게 기밀성이 그렇게 유지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받아들여서 행정법원에서는 1심이었지만 내역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영수증을 일일이 다 제출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어느 정도 이런 윤곽으로 사용했다는 것 정도는 지금이라도 해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도 나오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특수활동비 문제가 이번에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과거에 국가기관 뭐 청와대라든가 국가 말씀드렸던 국가정보원에서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법령을 정비를 해서 최소한 사용 내역 같은 것들은 보관은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추미애 전 장관이 지적한 부분들은 그 근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그거를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뜨거운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그걸 조국 사태라고 부른다 하면 그 뒷부분은 검찰 개혁을 위한 이제 시민들의 촛불 이제 행진이 있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죠. 근데 조국 사태 때는 참 어이없는 일들이죠. 뭐냐면은 대검하고 서울지검 앞에 뭐 수만 명, 뭐 얼마나 되는 인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위 말하는 특정 그 민주당과 연계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의 뭐 검찰을 상대로 협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떤 정권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법천지죠. 과거 같으면은 다 사법 처리될 일들입니다. 근데 정말 이 정권이 든든하게 뒷배가 돼줘서 그런지 주들 마음대로 해요. 예, 무법천지 사법처리 정권의 뒷배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때 시민들은 모금까지 다 했는데 그러면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몇 가지 의문이 당장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당시에 나섰던 사람들이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수만 명이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민주당과 연계돼서 어떻게 보면 동원된 사람들이냐. 그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운 날씨에 자발적으로 나섰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조국 장관 수사를 둘러싸고 과도하다고 보는 의견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저 어떻게 보면 한때 당시에 이제 현재 정권과 관련된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걸 봤다라는 부분에서도 고개가 갸웃거려질 수밖에 없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헌법으로서도 보장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어떤 부분이 무법적인 부분이었길래 이걸 사법 처리한다고까지 얘기를 하셔야 했을까? 그러니까 당시에 검찰총장으로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불편한 감정을 가질 수는 있지만 지금은 더더군다나 이제 정치인으로 대권 후보로 나섰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뭐 통합을 위한 그런 어떤 행보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수만 명 모이신 분들은 그러면 어떤 통합의 대상인 국민으로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의아한 그런 발언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선거전이 치열해지니까 강한 어조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재택 치료자 수도 17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재택 치료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집중관리 대상을 60세 이상과 50대 먹는 치료제 투약자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하루 새 12,000명 넘게 급증해 5만 명에 근접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에 2.4배, 2주일 전에 3.8배, 1월 1일에 비해서는 무려 11.2배 증가한 것입니다. 환자 수 급증에도 안정세를 보이던 위중증 환자 수도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체계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오미크론의 특성에 맞춰 대응 체계를 차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는 확진자와 가족 등 확실한 접촉자 중심으로 효율화시키고 격리 기간과 대상도 줄였습니다. 보건소 등 방역 역량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사회적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무증상이나 경증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 치료를 받는 사람도 8,000명 넘게 늘며 17만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재택 치료자가 관리 가능 인원의 92%에 이르자 정부는 재택 치료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는 우선 20만 명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을 650개까지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급증하는 재택치료 수요에 정부는 집중관리군 대상을 60살 이상 고령층과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은 사람 가운데 지자체장이 판단해 결정하는 것으로 축소했습니다. 조절되지 않는 당뇨라든가 중증의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그런 또 중요한 것은 이미 분류가 이루어져서 그런 분들은 필요하면 병원이라든가 생치료 이미 이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먹는 치료제 대상이 되는 고혈압과 당뇨 환자의 경우
기존 복용약을 잘 먹는다면 다른 환자처럼 일상생활이 가능해 굳이 집중관리군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중관리군은 하루 2차례 의료기관 모니터링과 재택치료 키트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관리군은 이 같은 지원 없이 스스로 건강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업무마비를 막기 위해서 대응 단계에 따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이 넘는 등 위기 상황 때는 코로나19 환자를 일반 병동에 입원시키고 일반 환자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이형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정부는 이달 말 하루 최대 17만 명까지 감염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의료진마저 감염이 잇따른다면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대응 단계에 따른 의료기관 지침을 마련해 업무마비 차단에 나섰습니다. BCP 지침 기준은 병원급을 상대로 먼저 지침을 내린 것이고요. 병원 자체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발생 숫자나 위중화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연속성 계획 BCP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 대응은 3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 기준은 하루 확진자 규모와 의료진 감염 비율입니다. 대비를 하는 1단계는 하루 환자 7,000명에서 3만 명 미만, 대응에 들어가는 2단계 기준은 3만 명에서 5만 명 미만, 이를 넘어서면 3단계로 위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각 단계에서 의료인 감염 비율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2단계에서부터 중증, 응급, 분만 등 진료 우선순위를 두고 필수 기능 외에는 업무 축소에 들어갑니다. 3단계 위기에 돌입하면 의사 판단에 따라 일반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음압병동이 부족할 경우 코로나19 환자를 일반 병동에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가림막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병동마다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칸막이를 친다든지 기능 정화는 가능한데 이제 공조의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우려들은 있습니다만 그 위험 요인까지 다 제거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확진된 의료진도 단계에 따라 일정 기간 격리 뒤 KF94 마스크를 쓰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BCP 지침은 의료기관 외 기업 등에서도 재택근무 비율과 필수 인력 지정 등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환자 급증에 따른 업무 마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내일부터 재택 치료자 관리가 60살 이상의 집중관리군 위주로 전환되는 가운데 일반 관리군은 이상이 생기면 동네 병원 의원에서 전화로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계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동네 병의원 1,700여 곳이 재택치료자 관리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신규 환자의 90% 정도는 증상이 없거나 경증으로 재택치료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60살 이상 등 집중관리군이 아닌 일반 관리군에 대해선 이제 정기적 모니터링이 없어집니다. 환자 스스로 건강 상태를 살피다 이상이 있을 때만 평소 다니던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로 상담과 처방을 받게 됩니다.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24시간 운영됩니다. 호흡기 질병 지정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좀 가급적이면 모든 기관들이 일반 관리군의 비대면 진료를 하는 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화로 상담을 하고 처방을 하는 역할들을 좀 같이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사협회는 현재 의료기관 1,700여 곳이 진료에 참여하고 있고 참여 신청을 한 기관도 3,000곳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택관리 인원이 18만 명 이상이 돼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내 환자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진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택치료를 받으시면서 아픈 증상이 있으실 경우에는 언제라도 동네 병의원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의약품 처방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대한약사회와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담당 약국이 확진자의 가족 등 대리인에게 약을 전달하거나 이게 어려운 경우 배송을 맡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체온이 급격히 오르는지 관찰하고 발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체온계와 해열제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확진자 관리 지침이 바뀌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스스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확진 판정 이후에 7일간 자가격리 지침을 김철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확진자 관리 지침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집중관리군에 속하지 않는 일반 관리군 확진자를 주기적인 건강 상태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 그다음에 그 외에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은 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확진부터 격리 해제까지 일주일은 어떻게 진행될까? 검사 뒤 보건소에서 확진 사실을 알려오면 이런 역학조사형 온라인 주소를 함께 받게 됩니다. 여기 접속해 감염 경로나 기저질환 등을 입력하면 보건소 확인을 거친 뒤 재택치료가 시작됩니다. 자가격리가 시작돼도 체온계, 산소 포화도 측정기 등이 들어있는 치료 키트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매일 걸려오던 건강상태 확인 전화도 이제는 없는 만큼 스스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필품은 함께 사는 가족이 사다 줄 수 있도록 했는데 혼자 사는 경우라면 온라인으로 주문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큰 문제가 없었다면 보건소에 별도 통보 없이 격리가 자동 해제됩니다. 자가격리 중 몸에 이상이 생기면 동네 병의원에 연락해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의원 명단은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검색하면 동네 병의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밤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재택치료 상담센터나 119에 전화하면 됩니다. 처방받은 약은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 대리 수령할 수 있고 혼자 사는 경우라면 보건소에서 보내줍니다. 자가격리 중 대면 치료가 필요하다면 외래진료센터를 찾아가야 합니다. 일반 관리군에 대해서는 위치 추적이 중단된 만큼 병원 방문을 따로 보건소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뀐 체제에서 관리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임신부나 50살 미만 기저질환자 등이 문제입니다. 청장년층 중에도 면역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비만이나 당뇨, 고혈압 이런 게 있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사각지대에 있잖아요. 당장 지자체나 의료기관도 바뀐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곳이 많아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재택 치료가 본격화하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은 소외계층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쪽방촌 주민 같은 취약계층은 재택치료에 필요한 물품들을 갖춰놓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관련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가 70여 명 나온 서울 동자동 쪽방촌. 이곳에 거주하는 강정인 씨는 최근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되면 혼자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재택치료 물품을 구입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몸이 아프시거나 이러면은 체온계 같은 게 좀 있으신지. 그런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방에는. 그런 건 뭐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 이거는. 강씨의 한평 남짓한 쪽방입니다. 재택치료 물품은 구매가 어렵고 그나마 있는 방역 물품이라곤 복지단체에서 지원한 마스크가 전부입니다. 재택치료에 대비하려면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체온계, 산소 포화도 측정기와 같은 물품이 필요한데 최대 1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뭐 3만 원 내지 10만 원이라면서요.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 정말 사회적인 제일 약자들 사는 이런 지역인데 이 때문에 지자체 지원을 받아 일부 쪽방촌 주민들에게 재택치료 키트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걸리면 또 써야 되겠죠. 지금은 쓸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니까 정부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거 취약계층의 경우 지원이 없으면 재택치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고시원에서 확진돼서 고시원에서 격리 해제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요 몇 개월 사이에 뭔가 별도의 대책이 나오거나 지침이 보완되거나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영국에서는 저소득층이 재택치료나 자가격리를 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싱가포르의 경우 재단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검사를 원하는 60세 미만 연령층에 자가진단 키트를 무상으로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재택치료 지원 방안은 여전히 빠져 있어 이를 위한 대책 마련도 절실해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언론의 부동산 보도에 대해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시면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하면서 네 번째가 언론이군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부동산 언론 보도가 기여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 60%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언론 보도는 집값을 올리는 쪽으로 작동을 할까요? 내리는 쪽으로 작동을 할까요? 주택가격 영향은 두 번 따로따로 물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가 84,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가 36 이렇게 나오는군요. 자, 어떤 점에서 언론의 부동산 보도가 문제인지 부문별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신속하게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오는 거는 그럭저럭 점수가 되는데 객관성, 사실성 여기서부터 점수가 뚝 떨어집니다. 다양성, 투명성. 그러니까 한쪽 측면만 보도하는 듯하고 뭔가 의도를 밑에 깔고서 보도하는 것 같다라는 평가가 나온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도하기에 문제가 되는가 보겠습니다. 일단 서울 사는 사람만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서울 강남 3구 위주로만 계속 보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답이 높았고, 그다음에 지나치게 단순화한 해법. 공급 엄청나게 늘려라. 부동산 때문에라도 그린벨트를 풀어라. 아니면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물려라. 뭐 이런 식으로 단순화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토의 균형 발전, 공교육과 사교육 문제, 금융 문제 복잡한데 말입니다. 그다음 이게 아파트를 사라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광고 홍보 아닌가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집을 항상 누구는 얼마 남겼다더라 라는 식으로 자산가치 위주로 보도하는 것, 이런 게 또 문제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정말 왜 이러는 걸까? 제가 지켜본 바로는 이런 것들이 원인입니다. 첫째, 부동산 뉴스는 사람들이 다들 열심히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언론사 클릭수 올리기에 되게 좋습니다. 부동산 뉴스를 많이 내고 많이 읽으면 거기에 분양 광고 유치 등 언론사의 수익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다음 상당수 언론의 대주주, 주인은 지금 건설회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집어넣자면 탐사 전문 매체 뉴스타파가 4년 전에 전현직 언론인 1000여 명의 주거, 부동산 소유를 조사했는데 44%가 서울 강남 3구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연관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요인일 겁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아이언맨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가 내일 뜨거운 질주를 시작합니다. 4년 전 평창에서처럼 짜릿한 기적을 쓸 수 있을까요? 베이징에서 조은지 기자입니다. 평창 안방 트랙에서 압도적으로 금메달을 따냈던 썰매 천재 아이언맨 윤성빈. 이후 톱랭커로 군림했지만 코로나19 직격탄에 비시즌 훈련을 제대로 못하면서 올 시즌 월드컵 시상대에 한 번도 서지 못했습니다. 윤성빈은 베이징 메달이 힘들다고 이른바 비관 인터뷰를 했습니다. 메달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진의 이유는 제가 못했습니다. 제가 못했습니다. 소치 올림픽이 끝나고 오륜기를 평창 이후 금메달을 새긴 윤성빈은 담담한 자기 주문으로 오히려 칼을 갈고 있습니다. 희망적일 수만은 없으니까 현실은 또 지켜야죠. 포기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 베이징 북서쪽 해발 2240m 높이 산자락을 내려오는 옌칭 트랙은 쉬워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치명적입니다. 큰 무대 경험이 많아 노련하고 승리욕이 강한 윤성빈에게 나쁠 것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썰매 종목 멘탈 스포츠고 한 번 실수하면 진짜 막 순위가 막 몇 계단씩 바뀌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스타트하고 하지만 썰매 딱 올라탔을 때는 정말 냉정하게 판단하고 가야 되니까
그 부분은 봤을 때는 이제 성빈이 자체가 경험이 워낙 많고 큰 무대에 강하기 때문에 23살 신예 정승기도 다크호스입니다. 평범한 일반인이었다가 태극마크를 단 선배들과 달리 중학생 때부터 스켈레톤 엘리트 코스를 밟은 첫 선수입니다. 윤성빈과 정승기의 스켈레톤을 신호탄으로 여자 1인승 모노봅과 봅슬레이까지 우리 썰매팀은 평창에 이어 다시 한번 기적에 도전합니다. 개최국 중국 선수들이 안방 트랙을 1000번씩 누빈 가운데 전 세계에서 모인 썰매 전설들이 얼마나 빨리 코스에 적응했을지가 시상대의 관건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전기차에서 폭발성 화염이 치솟아 순식간에 주변을 삼키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아무도 없고 외부 충격도 없는 상황에서 불이 나면서 차량에 문제가 있었는지 경찰이 살피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소형 벤 차량. 아래쪽에서 폭발이 생긴 것처럼 불길이 솟구치면서 주변으로 번집니다. 번지는 과정에서도 다시 폭발이 나고 주변이 안 보일 정도로 연기가 퍼집니다. 뻥뻥 소리가 나서 내다보니까 연기가 엄청나게 나고 119를 먼저 신고했는지 소방차가 오고. 화요일 오후 부산 안락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난 불은 소방차가 출동하고도 1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모두 잡혔습니다. 불이 순식간에 크게 번지면서 차량 5대가 탔지만 당시 주차장에는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로까지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배는 전기차로 처음 화염이 포착된 곳은 차량 하부, 배터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폭발성 화염이 생긴 점으로 볼 때 배터리 쪽에서 시작한 불이라는 게 전문가 판단입니다. 배터리 케이스 내에서 압이 어느 정도 생성이 돼 있다가 케이스가 소손이 되면서 화염과 함께 그 압이 빠져나오면서 폭발성으로 관찰이 된 것 같습니다. 운전자가 주차장 충전기에서 충전을 마치고 50여 분이 지난 뒤에 불이 났는데 외부 충격 등 다른 화재 원인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완충된 이후에 순간적인 그 폭발로 인한 그 원인 이상입니다. 일단 그 이상으로 폭발로 인해서 연소 확대가 됐기 때문에 경찰은 정밀 감식을 벌여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주변 부품이나 조립 과정에 이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노동자 3명이 숨진 삼표산업 채석장 사고 당시 붕괴 위험이 큰 폐기물을 쌓아놓은 채 무자격자가 발파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업체가 비용을 아끼려고 폐기물을 허가된 비율 이상으로 섞은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발파 작업 도중 토사가 붕괴되면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진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채석장 노동자들은 골재 생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용 흙, 이른바 슬러지를 무리하게 쌓아두는 업계 관행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채석 작업 뒤 산림 복구를 위해 채워넣을 흙을 쌓아두는 건데 일반 흙보다 붕괴 위험이 큰 슬러지가 과도하게 섞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토사를 갖다 벗을 때 이게 정당한 토사를 갖다 벗을까? 그 육안을 봤을 때는 몰라요. 선수 1회는 그거를 일반 토사로 보지 돈을 받고 슬러지를 실어다 분 거예요 거기다가. 흙을 많이 섞지 않은 슬러지는 약하다고요. 붕괴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붕괴되는데 어느 정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경찰은 양주 채석장에서도 슬러지를 섞은 흙을 쌓아둔 사실을 확인하고 허가된 비율 이상으로 슬러지가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선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정황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1급 화학료 관리기사 자격증이 있는 발파 팀장이 천공 지점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무자격자인 채석 팀장이 임의로 폭약을 터뜨릴 지점을 정한 겁니다. 안전관리 책임자인 현장 소장은 전날 폭약 1,800kg이 쓰인 발파 작업에 대해 결제도 하지 않은 채 사고 당시 자리를 비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발파 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뒤 임의로 천공 지점을 정한 채석 팀장과 자리를 비운 현장 소장에 대해서도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고용노동부는 채석장 작업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관련 업종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